김준일의 뉴스 공감. 뉴스의 양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뉴스 너머의 뉴스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잡지 속 연재물 컨셉으로 준비한 연재들 시간을 진행하는데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첫 연재 주제는 2025년 진짜 중국을 마주할 4가지 시선입니다. 오늘은 1부인데요. 시진핑, 그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이 시리즈 연재물의 문을 여는 분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만장일치로 워낙 탁월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베스트셀러 또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영광입니다. 네, 몇 세 팔렸나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 한 1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퇴임 후에 처음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또 많이 화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책을 막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시진핑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시진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또 기행도 많고 막 그렇다 보니까 막 신변잡기적인 것까지 많이 하는데 시진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는데, 그 전에 앞서 먼저 오늘 미중 정상회담 김해 공항에서 열렸잖아요. 김해 공항 의전실 나레마루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 빨리 하고 빠이빠이 하고 미국으로 가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남아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용들. 일단 저는 스몰 딜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기로 한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으로 가기로 약속까지 한 것은 빅딜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포함한 지금 현안이 되는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대두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관세는 낮추고 대두는 사주고 히토류 통제는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래서 막 달리는 기차가 충돌하다가 그 충돌을 멈춘 것. 이걸 스몰딜이라고 보고 있고요. 빅딜은 이제 안보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미중 충돌이 일어나기 1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도 저는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관세를 한 10%포인트 낮추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 근데 안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기 직전에 핵실험 재개를 전격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장치 같지는 않고요. 그 바로 직전에 러시아에서 핵 의뢰 발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만약에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의 개수가 중국은 한 600개 가진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뭐 미국은 한 5,000개 조금 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핵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600개 대 5,000개니까 이게 뭐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긴 하고 전 지구를 초토화시킬 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뭐 1,000개, 2,000개는 있어야지. 중국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군축 협상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이런 불기둥 상태에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오늘 그 발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핵실험 했어? 우리도 그러면 핵실험하고 우리도 핵무기 늘리고 이런 명분이 된다. 예,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깜짝으로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좀 이 비핵화의 확산과
그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가 한 5개 정도 핵 잠수함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반대를 회담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제 한국이 이런 소식까지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안보 지형이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경계하고 언급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다카이치 사나의 신 총리가 지금 국방 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중일이 다 북한까지 포함해서 지금 모두가 다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이 일대 바다에서 지금 다 돌아다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서구의 배들도 돌아다닐 텐데요. 그건 잘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일본의 것이 더 경계의 대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는 대만의 문제가 곧 중국의 문제이다. 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늘리고 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다카이치한테 중국은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핵 잠수함을 가지겠다고 그러면 훨씬 더 큰 경계심을 나타낼 거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미국이 줄 수 있다 준다고 한다면 why not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하나의 카드를 얻은 셈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다자 방식의 해결책 전반적으로 이 동북아 진영에서의 핵 군축 혹은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문제의 논의의 발단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들, 관세 전쟁 뭐 아니면은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2012년에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중국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 시진핑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일단 아버지의 후광을 받은 인물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건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스템은 뭐 사실은 혁명 원료의 자제가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들 자제라고 해서 자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관료 선발 체제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인데요. 예를 들면 선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 바로 아주 오지에서 그들이 능력을 테스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계에서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관료 선발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훈련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할 것 같은데 아래로부터 훈련되어 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의 어떤 지도를 보면은 뭐 집단 지도 체제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뭐 마오쩌둥부터 해가지고 덩샤오핑 이제 개혁으로 넘어오고 뭐 후진타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그러면은 사실 시진핑이 지금 5년씩 2번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리틀 마오라고 부르는데요. 예. 마오는 철저하게 1인 지배 체제였고요. 이제 그것을 이은 덩소평은 어쨌든 계획 개방으로 돌리면서 1인 지배 체제를 했지만 덩소평 이후에 장쯔민, 후진타오 이렇게 이어지는 기에는 완전히 집단 지도 체제가 정착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인 간단히 거예요? 말하면 위에 보통 이제 정치국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있는데요. 예. 정치국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상무위원이 보통 7명에서 9명 뽑혀요.
그 7명에서 9명의 사람이 각 분야를 나누어서 전담자를 책정하고 예. 그들이 그 분야를 다 책임지는 그런 방식의 통치입니다. 아.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올린 반대, 한 명이 올린 의견을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일종의 만장일치, 예, 뭐 예, 화백인가요? 이렇게 뭐 일종의 그렇죠. 아. 교황선출하는 방식처럼 콘클라베나 뭐 이런 예. 느낌.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복지 분야를 뭐 누가 담당할 수도 있고 네. 경제 분야를 담당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각자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반대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율이 되었을 때는 그 집행되는 결정력의 힘은 굉장히 커지는 거고.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네, 그렇게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시진핑은 어쨌든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중국에 맞지 않고 이게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 덩소평 이후에 개혁개방 정책 그걸 추진하는 한 과정에서 등장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가지는 한계의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문화개방, 마오쩌둥이 지도한 문화개방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토대는 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빈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만큼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네. 그걸 계획개방에서 소위 흑묘백묘론이라고 하는 뭐 고양이만 잡으면 지만 잡으면 된다. 그 지는 이제 경제성장이었어요. 덩샤오핑, 딩소평이 했던.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경제 성장의 결과는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이후에 겪는 모든 문제들이 중국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빈부격차가 지역격차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자의 생계는 처참한데 엄청나게 부자들은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요. 예. 그 한복판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거죠. 거의 뭐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시진핑 체제는 들었으면서 이제 더 이상 계획개방의 방식으로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방향을 적극적으로 틀어서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되돌리면서 리틀 마오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그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쨌든 중국 경제 규모도 발전시켰지만은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몇몇 연예인들이 뭐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 잡아다가 세무조사해가지고 뭐 토해내고 제가 뭐 탈세를 했습니다. 막 혼자 막 고백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도 막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빈부격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예. 중국의 체제를 보면 우리처럼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요. 결국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건데 밑에서부터 계속 의견을 모으고 사람을 뽑아와서 맨 마지막에 주석을 뽑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간접 투표 비슷한 거죠. 네, 일종의.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그 리더들이 부패해버리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사실 개혁개방 시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들이 상당히 부패를 했죠. 시진핑은 그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중국이라는 시스템을 다시 되살리려고 했고요. 지금도 그 부패 척결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패 척결의 방식은 소위 그들은 인민을 위하여 이런 캐치 구호, 정치 구호를 내세우고 부패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물망에 연예인도 걸리고 대재벌도 걸리고 그런 식으로 걸리면은 이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공포 정치. 네. 뭐 이런 거로 좀 비춰질 여지도 있지만은 대중들은 또 지지하고 사실은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 탈세했는데 그거 때려잡으면은 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뭐 이런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했는데 또 좀 다른 거는 과거 중국 지도자들을 보면은 항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후계자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이게 독재가 아니잖아요. 임기가 5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진핑은 지금 후계자 없이
심지어는 본인의 후계자로 약간 언급되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숙청하고 이러면서 1인 지배 체제를 좀 확고히 한 것 같아요. 그 시진핑 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예. 시진핑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중국이 잘 견디고 있으니까 미국만큼 힘이 세워졌구나라고 비상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처음 미국이 중국이 때릴 때는 우리도 구소련처럼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대충 언제부터? 시진핑 등장할 때부터. 시진핑 등장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할 때부터 본격화된 거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오바마 2기 때부터 본격화되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진핑은 지금처럼 권력이 공고화되는 데는 미국이 결정적인 외부의 외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를테면은 내부의 문제도 있고 막 싸움도 있지만은 외계인 쳐들어오면은 야 무슨 소리야 외계인하고 싸워야지 뭐 이렇게 그런 민족주의적 정서가 지금 중국에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나 인민들의 생활들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거나 몰락하게 되면 견뎌낼 수 없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굳건히 버텨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도 더 많은 혁신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에 이른바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예전에 중국의 외교 노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도광양회. 이게 이제 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진핑 시대에서는 시현전진 보여주고 전진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톱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 뭐 그거는 이미 미국의 견제도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변화된 거 왜 도광양회였고 왜 시현전진이 됐고 그게 또 뭐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 뭐 1대1로 사업도 있고 막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도광양회는 당연히 대외용이었고요. 그건 중국의 힘이 미국을 추월할 조짐 혹은 또 중국이 강대국이 갈 조짐이 있으면 미국이 가만 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힘을 숨기는 기간을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미국에 맞대응하기 시작할 때도 중국 내부에서는 너무 빠르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아, 지금은 아직도 발톱을 감춰야 되는데. 발톱을 감추고 힘을 감추고 해야 될 때지 우리가 미국한테 맞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이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미국에 맞대응을 하면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진핑은 사실은 최근까지도 시진핑 자체도 힘을 숨기려고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응집시켜서 중국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의도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성절 때 천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열렸었는데요. 인도 모리 총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갔죠. 갔죠. 예. 예, 그때 중국이 표방한 것이 GGI라고 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표방을 했어요. 그게 여지껏 한 번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미 다국화되었다 세계는 우리는 다자주의를 뭉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자 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내세우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된 거는 결국은 뭐 또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라든지 뭐 미국의 약간 일방주의 이게 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또 힘을 좀 발휘하게 된 그런
좀 역설적인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네 보니까. 네, 트럼프 이 등장이 미국의 패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요. 심지어 동맹까지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를 등을 돌리고 있고 그 힘을 결집할 계기라고 중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시진핑이 지금 국제 상황이나 내부 상황을 잘 이용도 하고 본인이 해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5년 임기인데 이제 마오쩌둥 이후로 사실 10년 안 했잖아요. 2번 연임 안 했는데 지금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이제 2028년까지죠. 7년 말까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연임할 때의 반대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연임이 됐고 그러면은 무엇을 시진핑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했고 네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세 번째 연임을 했고 네 번째 네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 중국을 보면 우리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 이름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왕이 외교부장. 예, 지금 외교부에 계속 있는데 예. 중국의 관료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한번 그 자리를 맡겨놓으면 잘하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 맡기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예. 시진핑 임기도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성공하고 있고 중국이 바라는 방향을 잘 지도하는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 상태에 굳이 우리가 왜 바꿔? 이건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 국민들한테도 좀 많이 퍼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시진핑을 꼭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거의 없을걸요. 아, 그러면 사연임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변수는 시진핑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이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이제 웬만하게 우리가 다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입증도 했다. 국력도 키웠고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단 하나 못한 거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못한 거 중국의 완전한 통일.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카오도 흡수하고 홍콩도 흡수하고 그랬는데 대만이 남았기 때문에 2026년 7년에는 대만을 쳐가지고 강제로 합병하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만 침공설은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강압적으로 병합을 하려고 한다면 침공의 방식보다는 봉쇄의 방식을 쓸 겁니다. 대만을 삥 둘러 쏴버리면 대만은 TSMC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예. TSMC는 대만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TSMC가 쓰는 전기만 차단을 해버려도 대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대만 봉쇄를 하는 훈련은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했고요. 중국이 바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대만의 문제에 미국이 손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마 중국은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봉쇄를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는 지금 회담에 오기까지 거의 한 번도 대만 문제를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이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중국으로 가서 협상을 더 하겠다는 것은 대만을 양보하고라도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진핑은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식민지화 되기 이전의 영토들을 완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시진핑 권력은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중국몽 얘기가 나올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지지하느냐, 만족시키느냐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그러면은 시진핑한테 위기가 온다라면은 어떤 게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시진핑한테 위기라고 할 것은 결국 외부적 요인이 가장 클 텐데요.
미국 이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또 변덕스러우니까 대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방식의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런 건 시진핑 체제의 큰 위기가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시진핑 실력설까지 나왔는데 그건 예. 사실 근거 없었고요.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양면 연재들 2025년 진짜 중국을 마주할 4가지 시선 일부 시진핑은 그는 누구인가? 김희교 교수와 함께 펼쳐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 편 4부작 중 2번째 시간입니다. 책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보는 반중, 혐중 현상 펼쳐보려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베스트셀러 저자이시죠.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잠깐 제가 예. 앞머리에 이제 이 책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또 돈을 얼마 버셨는지. 그 인세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어서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돈을 쪽쪽 써서 잘 모르겠어요. 예.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책으로 벌어서 AI에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한 10세 정도 찍으신 거죠? 네,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평산 책방 예. 뭐 이렇게 지금 책방도 운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 책을 아마 추천한 게 처음이었죠, 이 책이. 퇴임하고 처음으로 추천해서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일단은 뭐 돈은 나중에 저한테 얼마 벌었는지는 뒷뜸해 주시고요. 일단 개인 정보니까 궁금한 게 이 책을 왜 쓰기 시작했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교수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학생을 가르치고요. 하나는 또 글을 쓰거든요. 예. 글을 쓰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 글은 안 쓰면 안 되겠다고 싶은 생각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 책은 그 목까지 차올라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회의 중국 인식이 이대로 가서는 큰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라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중국과 관련해서 또 연구도 뭐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들이 보통은 이제 논문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논문 발표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학술서지만 또 대중서이고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은 뭐 저도 교수님들 만나봤는데 굉장히 이거를 진짜 이 지식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이런 뭐 욕심 아니면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어떤 것들이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눈에 좀 밟히셔가지고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출발부터 좀 교수로서는 좀 개짜적인 방식을 택했는데요. 제가 아는 중국에 관한 지식을 그냥 학자들끼리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게 제 목표에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중국에 가서 실제 중국을 보고 와서 느끼는 것들을 한국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책도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국 책을 쓰는 거여서 예. 그런 방향으로 와서 아마 이 책이 대중서로 편찬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책도 훨씬 쉬운 책으로 출간 예정이었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상당히 어려워진 책으로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근래에 보기 드문 양장본이었어요. 하드커버. 와,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숨이 제가 턱 막히더라고요. 두께도 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예, 거의 700페이지 되는데 700페이지. 예. 시대에 역행하셨네요. 예. 얇은 대중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편집부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원고를 던져다 주니까. 다행스럽게도 편집부에서 출판을 해 주셔서 지금 이 책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제목은 누가 지었어요? 짱깨주의라는 요 표현,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제목은
교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편집부에서 출판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쓰고 있는 책 마찬가지로 출판사에서 정합니다. 지금 저 책은 전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지 않는데요. 예. 이 책은 오로지 제가 지어서 보냈고요. 출판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썼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다소 선정적이죠. 사실은 짱깨주의를 내세워서 중국에서 출판사에서 계약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선정적이라고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번역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일 때로 선정적인데 어쨌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뭔가의 개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제목을 지은 겁니다. 짱깨주의라는. 네. 자, 짱깨라는 말을 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특정 국가의 사람이나 그 나라를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당연히 이거를 다뤄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제목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짱깨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있었던 말이죠. 기원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짱깨라는 개념 자체가 변천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 이 짱깨 그러면 되게 중국집을 말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짱깨 먹으러 간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 중국집이었고 그때 뭐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그게 일종의 혐오 표현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친근감 쉽게 쓰는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에서 제가 어렸을 때 빙신 이런 소리를 아주 친근감 있게 사용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중국민, 중국인을 지칭하는 매일칭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설치하고 나서 이후부터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멸칭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짱깨주의의 근원을 교수님은 신식민주의적 유사인종주의 어렵습니다. 신식민주의라 제가 뭐 예전에 NLPD 뭐 싸울 때 식민지 반근대화론이네 뭐 이런 것들 봤던 거 이후로 좀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식민주의적 유사인종주의? 사실은 짱깨란 말은 중국인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총칭해서 해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의 기본 중에 이 시각의 기본적인 데는 인종주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종주의적 해모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일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일본이 서양 제국주의에 침탈당하면서 서양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종주의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그 인종주의를 중국에도 적용하고 한국 조선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비하하고 조선을 비하하던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살던 한국인들도 일부는 고스란히 답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보사 사건이라고 몽둥이로 중국인을 때려 죽이는 오보를 계기로 어떤 신문사의 오보를 계기로 이런 인종주의적 참극까지도 벌어지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중국이 잊혀진 나라로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냉전 시기로 곧바로 들어가니까요. 예. 그 시기에는 이제 중국은 우리가 반공주의라는 단 하나의 창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잠복해 있었어요. 이 잠복해 있던 인종주의가 이제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겉으로는 중국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집니다. 한때는 노무현 정부 후기에는 미국보다도 더 호감을 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인종주의적 시각, 그게 이제 처음에 하면 한국 주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친미주의고 그 친미주의 밭대 중 인종주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반공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지상주의가 있어요. 경제를 제일 중시하는. 예. 이 세 개의 인식이 이제 경제관계가 중국이 좋아지면서 잠복해 있다가 경제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게 되니까 예. 그 잠복했때 있던 것들이 다 표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예. 인식론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식민 상황을 청산하는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지금 인종주의적 중국에 대한 인종주의 혐오가 이렇게 펼쳐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나라가 뭐 이를테면 미국이나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분개를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뭐 통계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이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약간 좀 이중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혐중은 그런 인종차별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혐중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게 두드러 보이는 거지. 사실의 기본적인 문제에는 우리의 인종주의적 혐오가 숨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혐오의 바탕에는 인종주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중 점서, 형중 정서가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어쨌든 막 저도 대학 때 막 생각해 보면 서로 막 중국어학과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도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을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또 이게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에서 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중국이 특히 이제 시진핑 이후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국가가 커지고 여러모로 국제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조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뿌리 깊은 혐한 정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나 나타난 게 한국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거의 따라잡거나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게 이 혐한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중국 관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미중 간에 수교를 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고 경제적 이득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그 두 개의 틀이 기본적으로 다 부셔져 버렸단 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중국을 이웃이라는 이웃이라는 정서나 혹은 이데올로기로 접근한 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예.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파탄이 나버리니까 급속도로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의 호감도도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번 왔을 때 그게 이제 중국의 우한 기원설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반중 정서, 혐중 정서가 좀 그때도 좀 커진 게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쪽에서 이게 구호로 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은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반공주의와 결부돼서 그런 건데 최근의 현상들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팬데믹 시대에는 사실은 청년들이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인식이 형성될 때를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이?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좀 된 계기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중 정서가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사드 사태 이후에 높아져 있었는데 예. 그것과 혐오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되는 건데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는 그냥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시위 단계까지 행동화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조직과 자금까지 동원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럴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데올로기화 시키고 있는가, 자금을 대고 있는가, 그런 운동의 배경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이 문제가 급속스럽게 확산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반중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중 정서 1등을 한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정치 지리학적인 영향과 인종주의가 이런 게 다 결부된 건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더 유독 더 많이 싫어하는 건지 뭐 앞에 좀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 이상한 현상인데요. 예.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했는데 미국의 국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싫다가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한 일본보다도 더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아직도 여전히 적성국가라고 분리되는 북한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사람들도 특히 젊은 세대도 많아요. 네. 그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이유는 결국은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함정을 부추기고 있고 조직화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중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매개를 하는 언론을 포함한 뉴미디어들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일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추긴 경향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뉴미디어 이제 언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언론의 보도 방식 그리고 뭐 이렇게 특정 단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런 혐중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추기고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금 들어다 뉴스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또 외국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그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적 시각이거든요. 사실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사고가 나면 죽은 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외국인이라고 분류해서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걸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종을 절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할 때의 효과보다 발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더 높아요. 예. 그런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여과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관광객 누구가 어디 가서 술을 먹은 것이 없는 주류 언론에 큰 기사로 나와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것이. 행패를 부렸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뭐 내년 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1,000만 명이 오면 비율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만큼 똑같이 그 사람들도 여기에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기사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계속 기사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지금도 당장 인터넷 열면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부추겨서 중국이라는 데에 대해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제 중국이라는 사람들의 실제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나쁜 이미지를 형성시켜 놓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클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하면 장사가 됩니다. 예. 그런 메커니즘이 이미 광고하게 부추기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 미디어의 문제가 사실은 중국 쪽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단어를 등재하니까 한국이 중국 문화를 다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혐한 막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오고 그게 뭐 완전 보편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도 우린 질수 없지 하면서 막 약간 전쟁처럼 문화전쟁처럼 막 이런 일들이 서로의 감정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다음 주에 중국에 가는데 중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뭐냐 하면 니네들이 한국을 해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모를 낳아요. 이게 중국이 먼저나 시작했는지 한국이 먼저 시작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해모하려면 해모할 이야기는 인터넷에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14억 인구가 사는데 몇 명이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일을 한 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국은 이래라고 말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협중 시위가 중국의 지도부가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위는 그냥 일상이야. 그건 국가에 대해서 통제되는데 뭐 그렇게 겁을 먹고 국가의 의제로 삼느냐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양국의 현상 다 똑같이 혐오 프레임이 양국가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양국 다 공동으로 이 해모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시간이 벌써 확 갔네요. 이제 듣다 보니까 진짜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이거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느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중국하고 계속 봐야 되고 또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 그렇고 서로 도와야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국가이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성에 대한 표현 같은 것은 이제 어느 국가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조그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거의 매장이 될 만큼 민감하게 사회적도 반응이 옵니다. 근데 인종주의적 혐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둔감해요. 예. 이걸 빨리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혐중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는 문제, 중국이 문제를 저지르죠.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을 진행할 뭐 것이고. 서해 지금 뭐 구조물 만들어서 네, 예를 지금. 들면 그런 예. 것까지. 그런 것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히 보여주었듯이 문제를 놓고 문제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혐오로 할 때 오히려 해결 방법은 더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혐오의 방식은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과 혐오로 상대해서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여기서 1,000명 생기면 거기에는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충돌해도 마찬가지죠.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혐오가 없을 때 가능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 출발점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감정적으로 싸울 이유도 저는 없다. 특히 이제 정치에선 더더욱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이나 나갈 때 이런 표현을 저는 친미 친중 친일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는 게 국익을 위해서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문제를 해결해서 친일을 할 수 있고 친미할 수 있고 친중할 수 있죠. 다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것은 현미, 현밀, 현중은 하면 그건 결국 우리 손해입니다. 예. 우리 손해인데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엄중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혐의를 하면은 한국에 있는 제1교포가 얼마나 또 힘들어질지 우리가 협중을 했을 때는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현미 뭐 미국인을 뭐 공격한다든지 하면은 또 재미교포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힘들어질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 2025년 진짜 중국을 마주할 4가지 시선 2부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보는 반중, 협중 현상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와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에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편 4부작 중 3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문화의 진짜를 들어본다. 관시와 네트워크.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이우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 중국 관련해서 제가 좀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엄청 많이 강연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깊은 속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잘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 개인의 자유니까 중국 네.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그건데 네. 뭐 속된 말로 까고 싶어도 아이고 섞어라.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막연하게 네. 쟤들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 도대체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거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또 정부도 그렇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또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깊이 음.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한 나라를 이야기해서 다양한 거를 뭐 네. 정치제도, 경제제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중국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관시 네. 요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볼까 합니다. 관시 이게 우리 말로 하면은 관계죠, 관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시 그러면 중국어니까 음. 굉장히 낯설고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자 관계를 그냥 중국어로 읽으면 관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관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해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알겠는데 네. 우리도 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초고밀도 사회고 네. 사실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것들이 주변에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사회적 압력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관계 문화 관시 이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우리도 되게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우리도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거 뭐 우리나라도 있는 거 우리가 뭐 일상에서 늘 겪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하고 비슷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뭐 공자 후손들이라고 또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계도 똑같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똑같고 한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 한국인들도 특히 인맥 중시하고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같은 인맥이니까 뭐 같이 행동하면 될 것 같은데 인맥 맺으려면 뭐 술 먹고 밥 먹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민증 까고 나이 물어보고 네. 그럼 맺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네트워크를 맺다 보면 이거 아닌데? 나는 이미 인간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 이런 이제 문화적인 다른 점에 이제 봉착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해서 관계를 보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학연, 그렇죠. 지연, 네. 혈연 뭐 네.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은 뭐 장관들 뭐 국무위원들 하면은 어디 지역에 몇 명 나왔다 네. 뭐 이런 것들도 막 분석도 하고 네. 뭐 영남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예, 어디 학교 뭐 어디가 지금 뜨고 있다. 네, 뭐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뭐 고소영 뭐 네. 그래가지고 무슨 고려대 네. 뭐 소망교회 영남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대부분 학교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 공산당 계파를 나눌 때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뭐 북경대파 또는 칭화대파 칭화대 인맥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예. 거는 나오는데 그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맥이 다른 지점이 이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하고 비교해 보자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 어디 나왔어? 그러면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럼 너 몇 학번이야? 그때 뭐 다녔고 무슨 동아리를 같이 했다든가. 예. 그러면 사실은 친하지 않거나 잘 몰라요. 그런데도 어느 동문회 자리 가면은 어디 나오셨어요? 몇 학번이세요? 또 몇 회세요?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아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의 큰 테두리 안에서 맺어져요. 그런데 예. 중국인은요. 그렇게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기수이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관시가 없는 겁니다. 동문회 안 해요? 거기는 동문회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학교로 약해요. 모이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네트워크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집단의 테두리 안에서 모여서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하나의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인맥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중국은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연도에 입학했다고?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를 뭐 제 나름대로 용어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관계는 특히 이제 일종의 부족주의 같은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네,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본다라면 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신뢰 기반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들이 이 서클을 원을 하나씩 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원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구성하는 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이제 자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중국의 인류학자들은 이거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니고 자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주의. 예,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 셀프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근데 이제 돈도 많고 권력도 높은 사람들 당연히 그 원이 크겠죠. 이제 예. 동심원이.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두 번째 레벨로 친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그 원을 이제 동심원의 원을 그리는 거죠. 그 왜 그러면 동심원의 원을 그리냐? 이건 차별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하고 이제 제일 친한 사람은 당연히 말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고, 조금 이렇게 칭찬을 더 가지고 좀 덜 친한 사람은 그래 내가 이거 들어주면 너도 하나 들어줘야지. 1:1 교환 장치가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각자들이 자기 인맥의 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고 그 차등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관계. 예. 이게 이제 중국의 관시 구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는 했어요. 어떤 네, 건지. 네. 그러면 관시를 도대체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90년대부터 한중 이제 경제교류 막 시작되면서 그때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야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제품들 선진한 뭐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선진한 문물 가지고 팔아보려고 하는데 다 막히더라. 사업이 그렇죠.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 관시가 문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관시는 어떻게 맺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 그렇죠. 그거 좀 들어줘.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밥을 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중국은 이제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만나고 밥을 내가 사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사는 것도 또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죠. 예. 한 번은 내가 사고 중국인은 이제 내가 사면 저 사람이 꼭 한 번 사니까요. 그 관계를 계속 만나는 과정, 술을 먹는 과정이 이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지? 그래. 저 사람이 주는 이익은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럼 나는 저 사람은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익의 교환점이 생기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관시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 과정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사업이 성립되는 거고요. 예. 사업을 계속해서 이익을 이제 다 주고 받은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당신 만나서 나도 돈 많이 벌었어요. 서로가 이제 윈윈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그 무협이라든가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시옹디 예. 이 형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형제. 예. 따거 뭐 이런 그렇지. 얘기하고 이런 예, 관계로 예. 들어가면 이제 가족처럼 이 교환이 아니라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지 않아도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제 형제처럼 가족처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신뢰를 그렇습니다. 쌓아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도와줬을 때 저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젠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고. 이게 관시는 철저하게 무슨 뭐 강호의 의리, 예. 뭐 우정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이익의 교환입니다. 이익의 교환. 그런데 이제 이익의 교환이기 때문에 잘 탐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을 잘 탐색 안 했는데 내가 이제 파악한 대로 저 사람을 대해 가지고 내가 손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통수 맞을 거를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되게 이제 그렇죠. 첫 가서 민증 까고 우리는 이제 좁으니까 예. 되게 이제 몇 달이 건너면 몇 단계를 거치면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한두 번 만나면 평판 조회가 웬만하면 그렇죠. 되죠. 그래서 예. 이제 민증 까고 그다음에 말을 놓기도 하고 다음부터 이제 서로 사업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중국은 사회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죠. 경계하죠. 홍콩에서 온 사람하고 뭐 푸젠성에서 온 그렇죠. 사람하고 호북성에서 온 사람하고 전혀 베이징에서 온 모릅니다. 사람하고 다 말도 다르잖아요. 배경도 심지어.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탐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밥 문화 그다음에 술 문화가 발달되는 거는 사실은 술 먹고도 이렇게 계속 보고 탐색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부족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했냐 뭐 여러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는 한국 사회는 매우 네. 사실 역사적으로 분란도 많았고 전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믿을 거는 뭐 이를테면은 뭐 6.25 전쟁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으면은 어쩔 때는 공산당 편 들었다고 죽고 어떨 때는 뭐 남한군 한국군 편 들었다고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믿을 거는 가족밖에 없고 믿을 네.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혈연 관계 그래서 더 이런 그런 거에 부족주의에 집착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중국은 그러면 도대체 왜 뭐 약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일종의 제도적인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가 있으면 한국은 그렇죠. 대표적인 저신뢰 사회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국도 그러면은 어떤 신뢰 기제가 좀 결핍이 돼 있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공적인 신뢰 기제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만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사실은 모래알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근데 정치가 아닌 순원이라고 선문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선문. 부르는 선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다 모래알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하나를 뭉쳐서 싸워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뭐냐. 전쟁에 나가면 논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그 대의를 위해서 해보자 이게 굉장히 약해요. 예. 그러니까 다들이 모래알인 거죠. 그래서 모래알에서 이 개인들이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어떤 신뢰 기제라든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참여를 해서 똑같은 이익을 받는 어떤 공적인 시스템 이게 원래 중국 역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회균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는 평등 개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또 평등하다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 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장 사회주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나라가 네, 중국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지금 국가자본주의로 이렇게 온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이제 간판을 사회주의로 걸고 있으니까 예. 저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면은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실제 돌아가는 거는 미국보다 더 무서운 능력주의 사회고 예. 더 무서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고 중국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도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직장들이 많지만 중국은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무원만 빼놓고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중국은 기회 평등은 보장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송나라 때부터 과거가 정착이 되거든요. 수나라 때 들어와 가지고. 근데 뭐냐면 기회는 주지만 나중에 능력에 따라 차등이 나면 그거는 개인 잘못이고 개인의 능력 차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덩샤오핑 이후로 뭔가 그러니까 개방도 하고 경제 개방도 하고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이 어떻게 자본주의적인 걸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기질적인 것도 상당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로 작동했던 거는 1949년 마오가 이제 1976년에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만 빼놓고는 사실은 중국은 서구보다 더 빠른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체질이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DNA처럼 박혀 있는 알겠습니다.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그렇게 잘하나 보네요.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게 관심 문화 이제 다 대충 이해는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를테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 학연 지연하면은 또 누구 끌어주고 막 네. 이러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관시도 이거 중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부패의 원인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뒷문이라고 있는데 이 뒷문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뒷문 있는지 없는지
그 백도어, 백도어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였어요. 그 백도어라는 게 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후문이라는 게 중국이 인맥 그러니까 관시를 통해서 봐주는 겁니다. 아, 그 이중적인 의미군요. 이제 그런 예.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도어를 이제 번역한 말이 그 이제 후문이라는 한자로 예. 이제 뒤두자를 쓰는 건데 문화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주자를 써서 후문으로 들어가다 하는 거는 인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관시는 적용을 달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룰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믿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그렇죠. 주기 위해. 중국 사람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규정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남 취급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취급할 때는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을 들고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 사이에는 법이 소용이 없죠. 그냥 뭐 그래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뒷문으로 보내주고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해에 가면 외국인한테는 가격이 2배고 그다음에 표준 말 이제 베이징 말이죠. 예. 이걸 쓰면은 가격이 1.5배. 그다음에 상해 사투리 예. 쓰면은 제값이랍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뭐냐면 이제 중국이 친한 사람들 이렇게 거리감이 다르잖아요. 예. 친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외국인한테는 2배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광지 가서 소개민 왜 저 사람한테는 제가 받고 외국인한테는 2배 받아 중국인들 나쁜 사람들 중국인들한테는 이 가격 원리가 지극히 일반적이라. 그렇군요. 이게 바가지 물가라고 뭐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 관시 구조로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받는 거는 관시 구조상에서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은 들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1대1로 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계속 이제 해외에 이제 우군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관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관시를 만드는데 중국은 이제 바둑의 원리에서 이 문화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가 체스를 둔다면 바둑은 이제 뭐냐면 저쪽에서 한 짝을 둘 때 맞서서 싸우는 게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예. 내가 여기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얼른 다른 쪽으로 가죠. 물론 뭐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경우도 하기는 있지만 귀를 이렇게 가서 예. 그다음에 중앙으로 나가죠. 예. 지금 1대1로는 미국이 실패한 곳을 통해서 나갑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던 길을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예. 중앙아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이 약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과거 정책에서 실패했던 지역들 이 빈 곳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길을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귀퉁이에서 실패를 했으면 다른 귀퉁이로 바둑을 놓고 선점하듯이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반감이 있는 국가들을 자기에게 가장 친한 나라로 만드는 네트워크. 이게 지금 1대1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 얘기 들으니까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들 국가는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미국의 강한 국가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빈 곳. 예. 그래서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곳만 이제 계속해서 돈을 엄청 뿌리더라고요. 엄청 뿌리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러는 네트워크 막 이런 그렇죠. 것들 다 깔아주고. 다 깔아주죠. 그런데 그 장비들은 다 중국산이고. 중국산이죠. 예. 미국이 아랍 전쟁 때 이게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통신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통신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 화웨이가 깔아줬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네트워크를 미국이 실패를 했거나 미국의 반감을 가진 약점을 지닌 미국의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만은 네. 정부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중국인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것도 아이고 나쁘끄러워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아이고 내가 이게 체면이 뭐가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도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체면을 훼손하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문화적인 게 되갚는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도 되갚고 반대로 뭔가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저 사람이 내 체면을 손상하면 그거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한다. 그렇죠. 예. 이게 무협 소설이나 영화의 원리죠. 아.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예. 그다음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어떤 적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멸망하게 하거나 그랬으면 반드시 그것을 응징하죠. 우리 사부를 죽인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는 예. 끝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체면과 되갚는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무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국인들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도 사실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세 번째 레벨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근데 파키스탄은 첫 번째 레벨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친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친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략적인 중요성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서구적 개념의 외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자기 문화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은 저들 우리가 뭐 설설 기거나 굴종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들을 굳이 또 체면을 깎았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그렇게 자극할 필요도 없다.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드 예.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드 때. 네, 사드 예. 때 우리 국무총리가 가서 거기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와가지고 배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대략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뭐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앞으로 외교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2025년 진짜 중국을 마주할 4가지 시선 4부작중 3부 중국 문화의 진짜를 들여다본다 관시와 네트워크 이우견 서강대 교수와 함께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매주 목요일에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편 4부작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국으로 읽어보는 세계 경제의 시대적 흐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원장님을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 네. 좀 굉장히 좀 생각 많이 했던 게 예전에 다른 라디오 뭐 네. KBS나 이런 네. 경제 채널에서 고정으로 나오셔서 네. 하시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때 교수 성균관대 교수였죠. 예, 그때 네, 직함을 맞습니다. 가지고 계셨는데 예. 이거는 어떤 데인가요? 그건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은? 아, 사실 이거는 요즘에 제가 좀 중국 연구를 좀 전문 아카데미하게 하려고 예. 연구원들 뽑아가지고 이제 전문 디지털 자산과 중국 쪽을 학술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남과학기술대학교 핀테크 석좌 교수거든요. 예. 예, 거기 그 젊은 금융학과 교수님들 하고 또 우리 연구원 같이 좀 글로벌 좋은 저널에論文을 좀 많이 발표하려고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경제에 네, 대해서 좀 네. 집중적으로 여쭤보면서 또 한국 경제의 미래도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가 이제 개혁 개방 뭐 이제 뭐 마오쩌둥의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정했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좀 부상한 건 아무래도 90년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들이 그럼 중국에 그동안 그때 있었던 건가요? 일단 1978년에 11기 3중전에 거기서 예.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더는 이렇게 사회주의 극좌죠. 이런 사회주의 극단의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등쇼평의 일선에 나서면서 개혁 개방 원칙을 정했고 80년대부터 상품 경제라는 시장 경제가 아니고 상품의 단어로 이렇게 계속 개혁 개방 시도하다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자리 잡은 거는 1994년도 4년도 헌법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라는 체제를 경제 체제를 수립해요. 예. 법으로 헌법으로.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표현은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좌회전 등을 개고 우회전 했다고 표현해요.
그냥 사회주의인데 예. 실제는 자본주의 이런 시장 경제 원리를 많이 도입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우측으로 갔다. 예, 예. 그런 경제 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가면서 본격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더 본격 성장한 거는 2001년 WTO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 하는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미국 달러 질서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WTO 체제에서. 그래서 중국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주로 노동 밀집형 산업들, 예. 글로벌 500대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갖고 중국의 싼 노동력하고 결합해서 물건을 최종 조립을 하고 다시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가 2001년 WTO 체제 이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한 게 중국이 G2로 가는 시작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고 WTO로 그리고 일단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계 경제를 이제 분업화하는 것을 스스로도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용인을 한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강력했으니까 용인을 이제 했던 거는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게 오판이었다 사실은 중국을 이렇게 키워준 게 그때는 중국이 좀 더 발전을 경제가 발전을 하면은 좀 민주주의 국가로 서방식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오판이었다라는 뭐 반성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논리 두 개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한국의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논리는 예. 제가 하나만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하나만 풀게요. 그러니까 그 뒤에 큰 외부 질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외부 질서 속에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라는 이 기본 질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중동은 석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그래서 석유 달러였잖아요. 석유 달러. 예. 그래서 달러 기축 통화 국가로 가려면 일단 석유에 백인시켰어야 되고 담보가 없어진 종이 화폐였잖아요. 그래서 중동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그 중동이 되게 달러 기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석유 달러 역할을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중동이 미국 말을 잘 안 듣거나 미국에 반하는 어떤 행동하면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예. 결국 이란보다 사우디하고 관계를 맺었고 석유 폐기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좀 이렇게 분리시키는 역할. 예. 한 마음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중동은 늘 복잡해져야 되는 거죠. 정세가. 그래야 이게 미국의 것들이 더 통하고 석유 달러로서의 위치를 계속 가져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죠. 예. 그래서 석유 달러 역할로서는 이스라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표현하는 게 이게 기축통화 달러 국가가 되려면 제조 달러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0에서 1을 하는 IP만 하는 첨단 기술 국가고 1에서 N개를 하는 응용, 제조, 산업, 투자 이런 응용 단계는 아시아에 아웃소싱을 했죠. 기술과 예. 자본들이. 그게 처음에는 일본 그리고 한국 예. 그리고 대만, 예. 중국, 지금 뭐 인도하고 뭐 베트남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일본이 제조 달러 역할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후에 미국 GDP 70%까지 갔잖아요. 1980년대. 80년대.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땅도 많이 사들이고 이러면서 어쨌든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절상이 되면서 잃어버린 30년 이어오면서 또 일본이 갖고 있던 반도체 영역의 이런 여러 첨단 기술들을 적당히 한국하고 대만에 주면서 이거 서로 제한의 역할을 하게 한 게 제조 달러 역할에서의 이 글로벌 질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 대만이 공통한 문제가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예.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 제조 달러 역할을 중국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일본하고. 왜? 중국은 노동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인력 체제를 갖췄어요. 예. 그러니까 공대 출신들이 매년 600만 800만 첨단 과학도 할 수가 있었고 아직도 월급이 20만 원 한국 돈으로 20만 원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 있으니까 노동 밀집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하나의 국가에서 완벽한 공급망에서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제조 달러 역할을 원래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이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거죠. 이 달러를 결제 안 하고 위안화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조 달러로서 한국, 대만, 일본의 역할이 적어지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는데 예. 이 나라 전통 제조 국가들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지금 너무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제조 국가로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지화는 중국이고 G2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휴전을 한 거잖아요. 왜?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 안 되고 예. 중국도 미국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 지금 어쨌든 1년을 휴전한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제 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예.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에 오는 기점, 어떤 분기점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저는 시점을 2008년 금융위기 아, 그때 미국의 금융이 탁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는데 예. 대표적인 큰 희생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그때 외환 보유액의 한 80% 이상을 미국 국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한 방에 다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2009년에 뭘 느끼냐면 아무리 열심히 3교대 하면서 제조업을 해봤자 아무리 물건을 팔아봤자 금융이 약하면 국가가 한 방에 간다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09년에 뭘 선언하냐면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게 뭐냐면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말한 원리를 캐치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제조 달러 역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화를 해야 된다. 결제도 우리 거를 해야 되고 예. 대신에 그러면 영유에서 일의 역할을 미국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첨단 기술 IP 역할은 미국이 해줬는데 이걸 우리가 못 받을 때 있다라는 걸 감안한 거죠. 왜 그때부터 중국 제조 2021에서 제조 강국이 된다. 그전에는 제조 대국이었죠. 예. 생산 공장. 생산 공장.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조 강국이 되고자 한 게 본격 추진한 게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15차 5개년 계획 2025년부터 2030년까지가 5개년 계획이잖아요. 예. 가장 중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첨단 제조 국가가 돼야 되고 세계 1위 원천 기술 국가가 돼야 되고 이제 완전 미국의 이런 기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최근에는 많이 자각을 하는데 네. 중국의 과학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특히 이공계에 대해 열풍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뭐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데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은 일단은 먼저 인력이 인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첨단 기술 싸움은 인재 싸움이에요. 앞으로 AI 시대 인재 싸움이에요. 예. 누가 인력을 많이 자율주행 자동차 엔지니어 싸움이에요. 근데 중국은 1년에 대학생이 1250만 명이 졸업해요. 대학생 수가. 그중에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공대 졸업생이고요. 중국은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공대를 가요. KBS 다큐에 나온 거 보면은 가장 똑똑한 인재는 한국은 의대를 가고 예. 미국은 금융을 하잖아요. 인재 전쟁이 제가 예,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큐.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래서 중국 공대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600만에서 800만 공대가 나오는데 인재들이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칭화대학교, 북경대, 상해복단대, 한국말 하면 스카이 비슷한 대학, 인류대학에 예. 여기는 전체 대학생 5%가 가는데 매년마다 이런 천재 학생들이 90만 명씩 졸업해요. 이건 서울대 가기보다 더 어려운 예. 난이도의 머리 지수를 가진 애들이 90만 명씩 매년 졸업해요. 주로 그것도 공대 쪽이에요. 공대 쪽에. 그러니까 중국은 첨단 과학을 하기 위한 모든 인재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매년마다 90만 명씩 나오는 이런 국가하고 어느 국가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이 또 주어지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더 매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은 중요한 자리에 다 문과생들 예를 들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국장급 주로 이제 뭐 법대가 많죠. 법대 이런. 근데 중국은 주요 자리에 다 공대 출신들이 가요. 일단 시진핑 주석부터 칭원에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공대 출신이고요. 중국은 그 정치국 위원들이 25명. 그리고 사무위원들이 7명. 과거에는 거의 다 공대생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런 첨단 과학 산업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정책에 잘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연구원에 작년에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산업연구원 예.
그때 뭐 중국하고 한국 기술 차이가 0.3개월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초월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대등하거나 초월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혐중 문제가 네. 정치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일본에서도 혐한이라는 네. 것이 있었는데 혐한이 물론 잠재적으로도 오랫동안 뭐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본하고 대등해지거나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공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 저는 그 혐중 시위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약간 공포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에 그 일본 다카이치 여자 총리가 중국을 대만에 무사시 개입하겠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 예, 그 여자 총리가 그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 급격하게 냉각됐는데 이게 과거 옛날에도 그 생각구도 그 열도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 막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막 일본 자동차를 깨부시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중국에 그런 반응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첫째 일단은 중국 내에서 옛날엔 제조업이 다 일본 게 아니면 한국 거였어요. 예. 이제 중국이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자동차나. 그러니까 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깰 게 없다. 깰 게 없다. 이게 첫 번째 예. 포인트고. 두 번째, 중국 제품 다 이겨버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한국이 막 올라가면서 해만이 정서가 생긴 것처럼 예. 이게 사람이 막 격하게 반응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심에는 공포심이 있거든요. 근데 있는 자는 여유롭거든요. 목소리도 높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지서라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게 보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여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막 과격하게 반응하는 거는 보통 그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한국뿐만 아니고 예.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하는 행동도 사실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죠. 그렇군요. 결국은.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기술들이 한국에 다 따라잡혔거나 예. 직전에 있다 예. 이렇게 뭐 여러 저도 네. 뉴스나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해요, 교수님.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중국은 양극화 현상이 다 존재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5억에서 6억 명이 있는 거잖아요. 6억면 5억면. 예.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네. 14억. 14억. 예. 거기서 한 5억에서 6억이 아직도 월 소득이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된다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든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니까 예. 그게 또 중국의 한 단면이고요. 반대로 또 상하이나 이런 중국 연해지역 이번에 지금 중국 항주가 중국의 육소룡 6개 용이라고 불리우는 AI 기업이 있어요. 예. 유니트리 들어보셨죠? 유니트리. 예.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AI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선도 기업이 6개가 항주에 있어요. 항주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실리콘밸리가 됐어요. 엄청난 이런 첨단 기술들이 막 나와요. 그 알리바바 있거든요, 항주에. 예. 그 생태계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생태. 그래서 이런 또 세계적인 1위 기업들 또한 또 중국에 지금 막 하루에 막 유니콘 기업들이 막 수십 개씩 막 나오는 또 이런 형상도 또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다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적어도 한국에는 어떤 메시지냐면 과거에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생산 공장이었다. 예. 그리고 한국의 부품 소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팔면 그 중간 부품 소재 공급하는 한국이나 일본, 독일이 다 같은 구조예요. 거기서 또 중국이 수출 잘 되면 한국도 잘 되고 예. 중국 수출이 잘 안 되면 한국도 뭐 영향받고 이랬는데 어선 그런 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하고 중국은 어떤 협력을 해야 되냐면 1등끼리 협력이다. 한국 1등, 중국 1등 무조건 세계 1등이다. 예. 이건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평적
뭐 협력 이런 표현을 썼지 수식적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 1등과 세계 1등이 세계 1등을 한국 1등, 중국 1등이 협력해서 세계 1등을 만드는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특히 AI 영역에서는 예. 한국이 넘버 3는 적어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예, AI는 사실은 그냥 철덩어리예요. 전기밥통이에요. 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GPU를 26만 장에 서울에 깔아버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핵심 뭐죠? 데이터하고 데이터 다양성이에요. 예. 근데 그걸 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는 지금 한국 데이터는 미국에 가 있고 예를 예. 들면 챗GPT나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쓴다든가 구글 쓴다든가 이게 다 한국 데이터가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똑같이 또 이런 플랫폼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지만 똑같이 또 강하게 올라온 나라가 중국의 이런 틱톡이에요. 그게 미국이 지금 틱톡을 때리는 거잖아요. 예. 두려운 거잖아. 미국 인구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써요. 그게 미국 1억 7천만 데이터가 틱톡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번에 오라클이 지금 그걸 가져간다 어쩐다 하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틱톡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예. 국유화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예. 그게 결국 핵심이 본질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 그래서 한국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결국 AI가 발전하려면 데이터의 다양성이 무조건 보장이 돼야 돼요. 예. 그걸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아시아 이 동북아 3국이 지금 덴저존에 들어갔잖아요. 위험 구간에 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한 발언으로. 근데 정서적으로 있잖아요. 한국과 중국 사람은 별로 말을 안 해도 통하는 분명한 이 문화적 융합이 있어요. 서로가 여러 가지 뭐 역사적 문제로 뭐 이래저래 그렇지 거기서 오는 이 데이터 우월성이 엄청나거든요. 또 한자도 뭐 예. 좀 한국에 많이 다 쓰진 알아보잖아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필담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가능한 그런 거죠. 예. 결국 문화적으로 뭐 이런 게 다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IP 산업들, BTS나 이런 것들 옛날에 그 한국하고 중국이 나쁠 때도 저 예. 상하이 가면 한국의 BTS 노래가 계속 거리에서 흘러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둘이 아무 정치적이라도 무슨 말이냐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문화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교수님 요거는 원장님 예. 요거는 여쭤볼게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예. 요거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석유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체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석유 달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제소 달러가 한국과 일본 한국 대만이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중국이 받아가는데 그게 또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달러 기초 통화를 뭘로 유지해져? 지금 남은 게 금융 예. 그리고 군사. 예. 근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하고 있죠. 디지털 위안화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달러는 이미 온체인화 됐어요.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끼리 결제하려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화폐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전 세계에서 법적 통화 중에 유일하게 스테이블 코인화된 게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또 그 시작점을 잡은 거죠. 그렇군요. 예. 앞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도 예. 좀 신중하게 예. 전략적으로 여러 그 국가들하고 연계도 하면서 또 네. 긴장을 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아시아 운명은 한국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이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니 네. 참 네, 정부가 꼭 이 방송을 듣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 연재들 2025년 진짜 중국을 마주한 4가지 시선 4부작 중 제4부 중국으로 읽어보는 세계경제의 시대적 흐름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과 펼쳐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